서울 강남 한복판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다. 차들이 엉키고 사람들은 바쁘게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그 거리 어귀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목적지 없는 움직임이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돌렸다. 뒷좌석에 앉은 이는 조남길, 올해 78, 성화식품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한때 식품업계를 뒤흔들던 인물이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어떤 열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오늘 어떤 회의도 잡지 않았다. 어떤 약속도 만들지 않았다. 단지 서울 밖으로 나가자는 말만 남겼다. 어디든 좋았다. 그냥 조용한 곳,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길,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공간이면 충분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경기도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조차 그의 행동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모두가 안다. 회장의 가슴 속엔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20년 전 그의 손녀 서진이 5살 되던 해 종로의 한 백화점 앞에서 실종되었다. 그날 이후 조남길의 삶은 둘로 나뉘었다. 그 전과 그 후.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수사, 사설 탐정, 전국 보육원 탐방, 언론 공개 수배, 모든 수단을 써봤지만 결과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었지만 그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서진의 부모, 그의 아들과 며느리조차도 아이를 찾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건 죄책감과 후회뿐이었다. 오늘 조남길은 그 무게를 그대로 안은 채 낯선 길을 달리고 있었다. 뚜렷한 목적지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이끌렸다. 혹시, 어쩌면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안에서 피어올랐다. 그냥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농가들을 마주했다. 어느새 서울의 빌딩들은 사라지고 낡은 창고와 논밭이 이어졌다. 바람은 말이 없었고 라디오도 꺼둔 채였다. 그가 처음 성화식품을 창업하던 때 이런 시골 마을에서 재료를 직접 구했다. 새벽마다 농가를 돌며 김치에 쓸 배추와 고추를 확인했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된장 항아리를 옮기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의 성화식품은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는다. 대규모 자동화 공장, 해외 수출 계약, 연매출 수천억. 하지만 조남길의 머릿속엔 여전히 이 흙냄새와 바람이 남아 있었다. 이곳은 그의 시작점이자 어쩌면 잃어버린 무언가가 남아있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중 차가 갑자기 멈췄다. 조용하던 차 안에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앞을 보니 한 대의 오래된 경운기가 차를 가로막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조남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 작은 사고가 어쩌면 오늘의 유일한 사건일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던 중 경운기 위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남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멈췄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익숙했다. 짧은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요동쳤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녀가 이름을 말한 순간 폭발했다. 한서진입니다. 그 이름. 20년 전 그토록 불렀던 이름, 밤마다 되뇌이며 울던 이름, 수백 번 신문에 실리고 수천 번 전단지에 인쇄되었던 그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젊은 여성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 마치 무심코 내뱉듯 너무도 자연스럽게.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감각이 집중되었다.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았다. 이름도, 나이도, 눈매도, 분위기도. 그리고 그녀의 귀 아래 작게 난 점 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정확히 끌어올렸다. 실종 당시 손녀의 특징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점이었다. 조남길은 말없이 서 있었다. 운전기사가 뭔가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이미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눈앞에 이 여성이 서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인생에서 이런 우연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이 만남은 단순한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그건 운명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 진실을, 이 의문을 끝까지 파고들겠다고.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답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남길은 차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다. 단지 이름과 얼굴만으로 그렇게 흔들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평생 비즈니스를 하며 단련된 감각 그 이상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속내를 읽어내던 눈은 오늘 처음 본 이 낯선 여성에게서 단순한 공통점 이상의 무언가를 본 것이 분명했다. 차에 타자마자 그는 명함을 꺼냈다. 성화그룹 명예회장 조남길이라고 새겨진 금박 명함. 그렇게 그는 짧게 말했다. 시간이 괜찮다면 내일 한번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소. 그녀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어색했기에 대답을 미룬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남길은 확신했다. 이 만남은 단절된 인연을 이어줄 기회일지 모른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녀 서진이 사라졌던 해 그가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고 있었던 아이. 그리고 그 웃음은 20년 후 오늘 경운기 위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의 표정과 겹쳐졌다. 그는 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모든 기록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출생 기록, 보육원 이력, 양육 과정, 학교 생활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손녀의 당시 기록도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 혹시 모를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날 오전 그의 책상 위에는 정리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서진, 출생불명, 2003년 도로에서 발견, 사회복지사에 의해 새빛보육원으로 인계. 당시 추정 나이만 5세, 보호자 없음. 이후 2007년 전북 임실의 노부인 한옥래 씨에게 입양, 현재 농업에 종사 중. 그 순간 조남길의 숨이 멎는 듯했다. 2003년 서진이 사라진 해와 동일, 추정 나이도 일치. 무엇보다 새빛보육원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가 수년 전 전국을 돌며 찾았던 보육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당시에 이 보육원에서는 서진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답했다. 지금 보니 그녀는 그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보육원 기록에 남겨진 그녀 혈액형이 손녀 서진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었다. A형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희귀한 조합까지도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속에 의심으로만 남겨둘 수 없었다. 그는 곧장 다음 만남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가가야 했다. 아직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의 정체, 가족, 과거에 대해. 갑자기 진실을 말한다는 건 그녀에게 혼란만 줄 뿐이었다. 그렇기에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녀는 전날보다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다. 조남길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시 마음이 요동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세월을 뚫고 온 진심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다.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지, 5살 이전의 일이 남아있는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다고 했다. 단지 꿈속에서 가끔 어떤 장면이 떠오를 뿐이라고 했다. 커다란 집, 높은 천장, 생일 케이크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 그녀는 그것이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남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그 장면들은 모두 손녀 서진이 살던 집과 정확히 일치했다. 커다란 거실, 생일 파티, 그리고 그가 직접 고른 케이크까지.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있지 않나? 그녀는 놀란 듯 셔츠 안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작은 은색 펜던트. 한쪽엔 사슴 문양이, 다른 한쪽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건 분명히 서진의 5번째 생일에 그가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바로 그 아이였다. 하지만 조남길은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줄 수 있겠나? 그녀는 당황했지만 묘하게도 이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준비해둔 검사 키트를 가져오게 했고 그들은 함께 샘플을 채취했다. 결과는 당일 저녁에 나올 예정이었다. 조남길은 그녀와 함께 카페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어둑했고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시 함께 이 마을을 걸어보지 않겠나. 자네에 대해 더 알고 싶네. 그녀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엔 어쩐지 묘한 연결이 느껴졌다. 20년의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진실이 피어나고 있었다. 조남길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어제 만난 그녀가 진짜 손녀라면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쏟아온 시간과 노력, 절망과 희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손에 닿은 셈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두려웠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그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어제 그녀가 꺼낸 펜던트를 떠올렸다. 그 작은 은색 장신구 안에 담긴 시간이 너무도 선명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비서 김현수가 호텔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손에는 검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엔 긴장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조남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김 비서는 그 손에 봉투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시간도 멈춘 듯했다. 조남길은 손에 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감정이 폭발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기뻐하기엔 너무도 많은 슬픔이 얽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2003년 7월 서울 동북부 도로에서 방황하다가 발견되었고 근처 경찰서에서 신원 미상 아동으로 접수되었다. 이후 새빛보육원에 인계되었고 보육원 측은 입소 시기를 2002년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었다. 그 때문에 조 회장이 손녀 실종 직후 보육원을 조사했을 당시 이미 1년 전부터 보육원에 있었다는 허위 정보가 남아있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기록 하나의 조작에서 비롯된 셈이었다. 김 비서는 말을 이었다. 당시 보육원 원장이 자주 아이들의 입소 기록을 돈을 받고 수정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사망했지만 당시 직원 중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조남길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단지 몇 줄의 허위 문서 때문에 그는 손녀를 20년 동안 찾지 못했다.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지나쳤고 그 사이에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를 찾지 못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자신은 그 모든 상황을 비즈니스로 덮어버리려 했고 결국은 외로운 노년만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맑은 아침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희미한 먼지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 그리고 햇살.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오후 그녀를 다시 만날 거야.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설령 그녀가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오후 조남길은 약속된 장소인 작은 마을 카페로 향했다. 마을 입구엔 복숭아꽃이 한창이었다. 농번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카페 안쪽 창가에는 한서진이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더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얼굴엔 어딘가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회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 많이 놀랐어요. 조남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엔 5살쯤 된 소녀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의 목엔 어제 본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한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진 속 아이는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조남길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내 손녀다. 그리고 나는 자네가 바로 그 손녀라고 믿고 있다. 그녀는 당황했고 말이 없었다. 조남길은 계속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20년 전에 실종, 아이를 찾기 위해 해온 노력들, 그리고 어제 유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99.9% 일치한다는 것까지. 한서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앞에 앉은 노인의 말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지금껏 자신을 부모 없이 살아온 고아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외에는 세상에 어떤 인연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믿음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제 부모님은요? 조남길의 표정이 흐려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자네가 사라진 뒤 그들은 온 나라를 뒤지며 자네를 찾았다. 그리고 1년 후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그들은 끝까지 자네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이 끝나자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고였다. 조남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그 어떤 위로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과 감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 기억나요. 어릴 때 생일 케이크 앞에서 어떤 남자가 소원을 말해보렴이라고 했던 목소리. 그게 회장님이었나요? 조남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나였네. 그 순간 조남길과 한서진 사이에는 긴 시간 동안 끊어졌던 실이 다시 연결되었다.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작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조남길은 한서진의 집이 있는 시골 마을로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그를 조심스럽게 맞이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는 없었다. 그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들이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서진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농가였다. 한옥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와지붕, 나무로 짜인 대문, 그리고 잘 정리된 마당 한쪽엔 낡은 농기구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중엔 며칠 전 사고를 냈던 경운기도 있었다. 조남길은 그 경운기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좀 모든 것이 그 작은 사고에서 시작된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서진을 키운 양할머니 한옥내였다. 눈빛은 선하고 단단했으며 말없이 조남길을 바라보았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분은 제 친할아버지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서진과 조남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경운기 사고, 목걸이, DNA 검사 결과까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말 대신 눈물만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래, 그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깊은 숨이 섞여 있었다. 난 처음 네 눈을 봤을 때부터 이 아이는 어딘가 남다르다고 생각했단다.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보육원에서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네 눈빛은 너무 맑았어. 마치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긴 아이처럼 보였지. 조남길은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제 손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고맙긴요. 이 아이는 내 삶의 빛이었어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던 살 다시 햇살을 들여보낸 존재였죠. 서진은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할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저에겐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조남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지금 너무나 많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손녀를 다시 찾은 기쁨, 그 손녀를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경외.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서진을 당장 서울로 데려가는 건 무리였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이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삶이 있었다. 그것을 무시한 채 새로운 가족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삶은 단단했다. 그 단단함은 이 시골의 흙과 햇살, 바람 속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서진아, 조남길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네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좋다고 생각해.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네가 행복하길.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끔 서울에 있는 내 집에도 놀러와 줬으면 해.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연히 서울에서 함께 살자는 말이 나오라 생각했기에 그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조남길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네 방은 아직 그대로야.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 매주 청소도 하고 먼지도 털고 네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제 방이 아직도. 조남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좋아하던 인형들, 그림책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전부 다 그대로 있어. 난 늘 믿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조남길은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서진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방 안은 따뜻했다. 벽엔 손수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낡은 동화책과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앉아 시간을 되돌렸다. 5살이던 서진이 방 안을 뛰어다니던 모습, 자신에게 그림을 자랑하던 목소리, 생일마다 불을 끄고 소원을 빌던 작은 입술, 그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잃어버렸는지도 절실히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이 마을에서의 삶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조남길과 함께 자신이 일하는 작은 농장을 보여주었다. 가지런히 심어진 채소들, 한쪽에 마련된 양봉장, 그리고 손수 만든 퇴비와 물통. 그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수확한 상추예요. 이건 무농약으로 키운 무고요. 요즘엔 도시에서 체험하러 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조남길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땅에서 그는 생명을 느꼈다. 이곳은 단지 시골이 아니라 그녀의 시간이 담긴 삶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삶은 너무도 소중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서진아, 만약 이 일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은 놀랐지만 곧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작은 꿈이 있었다.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그러나 언젠가 이루고 싶었던 미래. 그리고 이제 그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열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너무 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이 갑자기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시작부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동안 느껴왔던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가끔 이유 없이 외롭다고 느꼈는지, 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단편적이고 흐릿하게 남아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조남길은 서진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직접 다음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렸다. 그 기다림 속에서 조남길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손녀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다. 며칠 후 서진은 작은 봉투 하나를 품에 안고 서울로 향했다. 봉투 안에는 자신이 준비한 사업 계획서가 담겨 있었다. 조남길이 제안했던 농촌 체험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내용이었다. 자연이음 마을 체험관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서는 단순히 농사를 소개하는 공간이 아닌 도시와 시골을 연결하고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치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비전을 담고 있었다. 서진은 서울역에서 내려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탔다. 시골의 느린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리듬. 사람들의 표정은 바쁘고 냉정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조남길이 있는 성화그룹 본사로 향했다. 강남의 중심에 자리한 60층짜리 유리 건물은 처음 보는 이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이 다가와 이름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동안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되풀이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자 모든 게 하얗게 날아가는 듯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회장단과 투자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보였다. 가장 끝자리에 조남길이 앉아있었다. 그는 손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곧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곳에서는 조부가 아니라 회장이었다. 서진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담당 심사관이 발표를 요청했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발표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강해졌다. 익숙한 주제였고 삶으로 체득한 이야기였기에 거짓은 없었다. 도시의 아이들이 땅을 밟아봐 보지 못한 채 자라는 현실, 농촌이 고령화로 점점 소멸되어가는 위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그녀는 농사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체험관 운영 경험,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이어진 질문 시간은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초기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데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 농가들과의 이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설계했는가? 도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서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정직했고 실질적이었다. 수치보다는 현장의 언어로 말했고 문제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했다. 위원들은 놀랐다. 어린 여성 창업자의 발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연함이나 감성적인 설득은 없었다. 대신 진심이 있었고 구체성이 있었다. 그녀는 단지 회장의 손녀가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체자였다. 마지막 질문은 조남길이 던졌다. 이 사업의 수익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초기 3년은 수익보다는 기반 구축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수익 발생은 그 이후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성화그룹의 친환경 이미지 강화,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조남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였다. 결과가 어찌되든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진심을 다했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성화그룹은 자연이음 마을 체험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승인합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선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남길은 덧붙였다. 단 성화그룹의 기존 친환경사업부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그제야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위원들이 자리를 뜬 후 조남길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아니라 너의 아이디어가 모두를 설득했어.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었어요. 조남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건 내가 이룬 성과야. 할아버지는 그저 내가 가는 길을 지켜본 것뿐이야. 그 순간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조남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말로요. 조남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나랑 집에 가자. 내 방을 보여줄 시간이야. 성화그룹 본사를 나와 차에 오르자 서진은 고요한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 속에서도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다. 긴장과 두려움, 혼란과 확신이 겹쳐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돌아가는 길. 하지만 이번엔 시골이 아닌 조남길 회장이 말했던 집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한복판, 외부 시선을 철저히 차단한 담벼락 너머로 2층 양옥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작은 연못, 오래된 단풍나무가 그녀를 맞이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임에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저릿하게 울렸다. 조남길은 집 안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마루를 지나 거실에 들어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서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 그리고 5살 무렵의 어린 소녀.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히 자신이었다. 기억은 없지만 표정과 눈빛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저 맞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남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 사진은 내 5번째 생일 때 찍은 거야. 그날 네가 처음으로 초를 끄고 소원을 빌었지. 서진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오래전 꿈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커다란 케이크, 주변에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 그 기억은 분명 상상이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조남길은 그녀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조용히 쳐있던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펼쳐졌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과 그림책,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연필통까지
방 안의 모든 것들이 20년 전 그대로였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청소했고 가구도 위치도 바꾸지 않았다. 서진은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에 앉아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돌아온 느낌. 손끝이 가구의 나무결을 따라 움직이며 잊혀졌던 기억들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정말 이렇게 기다려주셨군요. 조남길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내가 사라진 그날 내가 회의 때문에 널 놀아주지 못했단다. 너는 공원에 가자고 졸랐고 나는 바쁘다며 미뤘지. 그리고 넌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의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아니었단 걸 깨달았어. 부모를 잃고 손녀를 잃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조남길은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네가 다시 나타났고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네가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어떤 성공보다 소중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서진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남길은 오래전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조용히 분위기를 이끌었다. 서진의 어릴 적 말투, 좋아하던 간식, 아버지와의 추억,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자장가. 말없이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서진은 어느 순간 울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남길은 서진의 부모 묘소에 함께 가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알고 나면 더 아플지라도 끝내야 할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를 찾았다. 잘 정돈된 묘지 한 뼘, 이름 없는 무덤처럼 보였던 그곳에 조심스레 꽃을 놓았다.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엄마, 아빠, 저예요. 서진이에요. 저 찾으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미처 인사도 못하고 떠나셔서 너무 늦었지만 저 여기 있어요. 저 잘 지냈어요. 좋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이제는 할아버지도 다시 만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다. 그 순간 조남길은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자식들아. 하지만 이제 서진이를 찾았다. 내가 이 아이 잘 돌볼게.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가슴속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묘소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세상이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자신은 지금 아주 조용한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2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다시 만난 가족이 있었고 다시 살아난 기억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 한 달 후 자연이음 마을 체험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계절은 완연한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었고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다. 서진은 개관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이렇게 북적거린 적은 처음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돕고 있었고 서울에서 내려온 성화그룹 관계자들과 체험단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마당을 오갔다. 체험관 입구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마련되었다. 몇 달 전 사고를 냈던 바로 그 경운기였다. 벗겨진 페인트와 긁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낡은 경운기 옆에는 작은 동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할아버지를 찾게 해준 기적의 경운기라는 문구가 그 위에 새겨져 있었다. 마을 주민 중 누군가의 제안이었다. 서진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이 경운기가 없었다면 그 모든 재회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개관식 사회자는 마을 주민 중 가장 연장자인 김노인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간이 사람을 다시 연결해주고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테이프 커팅식에서 서진은 양할머니의 손과 조남길의 손을 각각 잡고 중앙에 섰다. 세 사람이 함께 커팅 가위를 들었고 하얀 테이프가 부드럽게 잘렸다. 박수 소리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농촌 체험을 원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 친환경 사업에 관심 있는 도시 소비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체험관은 단순한 농장 방문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유기농 채소 수확, 전통 장극이, 손수 만든 된장국 시식, 그리고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논두렁 산책까지. 조남길은 한쪽에서 조용히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쁘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웃는 서진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이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오후 마을 한켠 언덕 위에서 조남길과 서진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사람들의 북적거림에서 벗어난 고요한 공간, 바람이 천천히 흐르고 아래로는 체험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 꿈을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주셔서. 조남길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나는 단지 그 시작을 지켜보았을 뿐이지. 서진은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근데요, 만약 그날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조남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고처럼 보이지만 때론 그런 사건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 난 그날을 잊지 않을 거야.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이 찾아온 날이니까. 그날 이후 서진은 본격적으로 체험관 운영에 집중했다.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조남길은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아왔다. 회장으로서가 아닌 단순한 서진이 할아버지로서 손녀의 곁을 지켰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웃었고 때로는 체험관 입구에서 커피를 따라주기도 했다. 성화그룹 회장이 직접 농사 체험을 돕는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고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맨발로 밭을 뛰어다니며 자연을 배웠고 부모들은 모처럼 느린 시간을 체험하며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매년 그 경운기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적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 서진과 조남길은 그날마다 작은 행사를 열고 체험관에 찾아온 이들에게 그날의 의미를 나누었다. 사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요. 저는 그날 제 가족을 다시 찾았고 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종종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게 체험관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곳이 되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조남길은 언덕 위에서 손녀와 함께 체험관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마을은 그의 시작이었고 이제는 그의 끝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끝엔 너무도 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삶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기적은 존재한다는 것.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연결된 마음은 결국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가까운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여름이 지나고 첫 가을비가 마을 지붕을 두드리던 날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체험관에 나왔다. 밤새 내린 비로 밭은 촉촉했고 나무들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조용한 아침, 체험관 입구에 있는 경운기 옆을 지나며 그녀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녹슨 철판 위에 새겨진 문구가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다. 할아버지를 찾게 해준 기적의 경운기. 그녀는 천천히 손을 얹었다. 차갑고 거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 순간 많은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사고, 충격, 당황, 그리고 재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기적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단어가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다고 믿는다. 점심 무렵 서울에서 조남길이 도착했다. 이전보다 걸음은 느려졌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서진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는 그 호칭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서진은 조용히 그를 맞았다. 둘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만든 사무실로 들어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진은 최근 체험관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고 조남길은 웃으며 듣고 있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혹시 다음 달 행사에는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을 초청해 볼까 해요. 도시에 사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요.
자연이 낯설고 한국말도 서툰 친구들인데 그 아이들에게도 이곳이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남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걸 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서진은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신이 대신 이어가고 있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함께한 시간, 나눈 대화, 닮아가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서울에 있는 조남길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건강이 다소 약해져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서진은 그가 지내는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둘은 그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 부부, 어린 아들,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 서진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기억나요?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던 따뜻한 느낌이요. 엄마가 머리 빗겨줄 때 불러주던 노래도요. 전에는 다 꿈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조남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사진첩을 덮었다.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는 법이란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어 있을 뿐이지. 그날 밤 서진은 할아버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의 방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잘 자요, 할아버지. 내일 봬요? 몇 달이 흐르고 체험관은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적 명소가 되었다. 도시의 아이들이 계절마다 방문하고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도 진행했다. 마을엔 젊은 농부들이 귀농을 시작했고 폐교 직전이던 초등학교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서진을 이장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라고 농담처럼 불렀고 그녀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조남길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서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죄책감, 미완의 사랑, 멈춰버린 시간, 모두가 서진이라는 존재를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가을이 찾아왔을 때 서진은 할아버지와 함께 언덕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분했고 해는 천천히 땅 아래로 스며들었다. 할아버지, 만약 그때 제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다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조남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지.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인연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닿아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었을 거다. 서진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삶이란 결국 수많은 상실과 기다림 속에서도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그 여정 끝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는 거. 그날 밤 체험관 블로그에 서진이 짧은 글을 올렸다.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엔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고 반드시 이어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무 늦게서야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마음을 열어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글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서진, 자연이음 마을체험관 운영자.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아가는 연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작은 사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만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놓친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 함께 해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